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말하기와 글쓰기 아닌가 싶거든요. 두 분은 어떤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우리랑은 말을 잘 안 해요? 여기는 카메라가 많잖아요. 어렵네요. 조금 어렵네요. 우리 경환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말하기 글쓰기 다 네,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아무래도 말을 더 많이 하고 말이 많아가지고 노래할 때도 노래보다 말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사실 글쓰기는 요즘 뭐 워낙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글쓰기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습니다. 향원 씨는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저는 사실 말하기와 글쓰기 둘 다 잘하고 싶기는 한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말하기와 글쓰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물지도 녹화할 때 한 번씩 NG도 내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내죠. 그때마다 나는 연계국어가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모실 선장님께서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달인이십니다. 아마 오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선장님은 사실 윤우님께서 인정하신 문서의 신 아니십니까? 네, 제가 그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문서의 신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문서의 신 백승권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론 그 어른들이 들어도 좋을 이야기지만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교육적으로 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팁을 이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네. 교육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맞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 예.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요. 네. 또 우리 정인욱 선생님, 선수님도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저 애가 둘 있어요. 그러면 뭐 특별히. 그래서 제 시간이에요, 오늘. 예, 맞습니다. 오늘 학부모님. 네. 잘 제 이야기 듣고 네. 한번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우리 선장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아이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글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싫어하죠. 네. 말 시키면 잘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게 읽기, 쓰기, 말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그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 또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워본 아빠로서 네. 제 경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피터 드러커가 놀랍게도 글쓰기 말하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첫 발을 이렇게 디디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느냐. 그 평가가 무엇로 이루어지냐면은 말과 글로서 표현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지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말하기와 글쓰기의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말하기 글쓰기의 능력만으로도 그 사람이 최고의 리더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맞습니다. 어. 아마존을 또 이렇게 창업했던 제프리 베이조스는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 리더들이 이 글쓰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글쓰기와 말하기가 중요한지를 한번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물론 그 학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사실 말하기 글쓰기를 잘해야 아이들이 학과 공부를 잘해야 할까. 요즘에 왜 문해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실 수학 문제도 다 문해력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문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그냥 이 계산 잘한다고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그 시험 문제 지문을 잘 읽어야만이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장제 문제 여기. 예, 요즘에 또 우리나라 시험이 막 이렇게 말을 꽈요. 맞아요. 맞아요. 꽈서 정말 어렵고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꼬고 헷갈리게 만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아이들이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학과 공부 혹은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로 말하기 글쓰기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바로 그걸 잘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학과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막 더 잘 써주고 싶고 더 잘 말하고 싶은데 예. 방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요. 네. 얼마나 더 잘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약간.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를 제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하기 글쓰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말하기 글쓰기는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이죠, 표현하는. 아웃풋. 네. 그죠? 근데 아웃풋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바로 그 인풋에 해당되는 게 바로 책 읽기죠. 그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책을 보통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은 많이 읽는 걸 좋아할까? 다독. 그렇죠? 예, 야, 책 많이 읽어야 돼. 네. 다독상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한자 무슨 저기 성어에 보면은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라면 모름지기 다섯 술의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일까요? 다섯 수레면. 네. 맞습니다. 어우. 네. 엄청난 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야, 책 한 번 잡았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니? 이렇게 얘기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한 번 딱 잡았는데 진짜 재미없는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 약간 이 병이 있어요, 선생님. 네. 저는 한 번 시작하면 이걸 끝까지 안 읽으면 제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병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한 40대까지는 네. 그 비슷한 병에 걸렸었습니다. 완치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저도 이 병에 걸릴까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더 현명. 현명한데? 네,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책을 이렇게 한 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야지 왜 여러 권 읽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다독, 완독, 그다음에 이제 차례를 읽는 걸 우리가 순차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실례지만 우리 세 분 책 한 권 읽고 나면은 뭐가 남으시나요? 뿌듯함. 오! 제가 사실 제가 준비했던 답이 뿌듯함인데 이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네요. 아까. 예, 뿌듯하긴 한데 딱히 남는 게 없죠. 그죠? 맞아요. 어디 가서 책에 있는 얘기를 뭔가 좀 이렇게 써먹으려고 해도 막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읽는 것이 잘 중요하진 않거든요. 자, 한 권을 읽어도 이게 딱 뭔가 남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정말 재미없는 책을 계속 끝까지 읽다 보면은 점점 그게 쌓이다 보면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지치게 되는. 예. 어른도 그렇고요. 아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읽다가 재미없고 읽다가 이거 아닌 거 싶으면은 거기서 읽기를 중단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절대 불변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말 프리스타일로 우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보통 한 두세 권을 동시에 읽어요. 아까.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한 권을 읽다 보면은 대략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주의력이 막 흐트러져요. 약간. 예. 선장님도 맞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비슷하네요, 저랑. 예. 처음에는 재밌어요. 그런데 네. 80페이지, 100페이지쯤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 책을 내가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또 비슷한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정말 지루하고도 지치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또 다른 책을 봅니다. 그럼 그 책도 또 마찬가지로 또 80페이지, 100페이지쯤 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책을 또 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책도 그럴 때는 처음에 읽었던 책을 또 옵니다. 이러면은 신기하게도 그 지겨웠던 책들이 그렇게 한 두 권을 거치고 오잖아? 그럼 또 재밌어져, 약간. 그러니까 정주행을 하지 않고 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예, 다시 맞습니다. 오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우연히 이제 뭐 한 두세 권을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두세 권을 같이 본 거가 이 비슷한 시간대에 내용이 겹치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융합. 우리가 이제 이 되게 이질적인 정보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그런 융합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는 여기 이렇게 그 고정관념, 그 다음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 고정관념,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스타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다독, 완독, 순차독 이 예. 강박은 버려라. 그렇죠. 버려라.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 책을 읽는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날 때 어떻습니까? 끌리는 대로 만나잖아요. 그죠? 네? 끌리는 대로 만나잖아요. 예. 여러 명을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꼭 연애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교제만을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뭐 연애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친구나 다양한 관계가 그렇지요.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면은 끌리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예. 친구처럼. 그렇죠. 친구처럼 만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 영국의 이제 철학자 중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이커리. 예, 베이커리가 아니라 베이컨입니다. 물론 베이컨도 약간 음식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죠, 그죠? 둘 다 좋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이컨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책을 좀 자유롭게 읽을 때 좀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독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독서의 주인공이요? 예. 독서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먼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게임을 좋아할까요?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왜 재밌을까요? 왜 재밌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아이들이 책에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 이거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네. 소설이나 드라마는 그 책을 쓴 사람, 네. 또 드라마를 연출한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만 보여주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정해둔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게임은 뭐냐면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주도성을 발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약간. 근데 예.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히자. 근데 아이들이 맨날 막 만화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예. 맨날 아도겐 막 이런 거만 그렇죠. 예. 가지고 오면 예. 이게 참잖아요. 그래, 아. 너가 읽고 싶은 걸 읽어야지 하면서 이거를 약간 주입도 시키고 싶으실 것 같단 예, 말이죠. 예. 맞아. 네. 우리 애들도 읽고 싶은 거 콜라보하면 그리스 로마식만 그 만화식만 자꾸 보니까. 아니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거나 네. 또 웹툰을 많이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야 너 게임 그만하고 책 읽어. 웹툰 그만 읽고 책 읽어. 이렇게 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류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부터 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살아갈 세상 있잖아요. 살아갈 세상을 책을 통해서 미리 추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얘기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네.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를테면 뭐 무슨 뭐 저기 뭐 어떤 모험 소설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모험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모험 소설을 통해서 그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그걸 경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그 오래된 그런 시뮬레이션의 형식 또 가장 그 인정받는 시뮬레이션의 형식이 독서일 뿐입니다. 그러면 게임과 웹툰은 그 시뮬레이션이 안 일어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 네. 제 딸은 그 왜 이렇게 농장에서 네. 작물 키우는 거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압니다. 그걸 엄청 좋아해서 저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농사를 농장을 잘 경영해 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 게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제 그런 걸 해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얘가 어머, 이제 어머. 자기가 인생을 경영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영해 나가는 걸 바로 그런 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이 정도면 선장님 그냥 예. 책 안 읽고 게임하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아이들과 그렇게 하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그 인정을 해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열렸을 때 열렸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네. 1년에 한 권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예. 자, 이렇게 1년에 한 권을 읽지만 거기서 정말 100권을 읽은 것 못지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 슬로우 리딩. 말 그대로 천천히 읽기죠. 오. 네. 근데 이 슬로우 리딩을 그러면 부모님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책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책을 하나 골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로알드 달이라고 그 아마 이제 이 학부모님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 이렇게 유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쓴 이제 저기 뭐야 그 마틸다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막 메뚜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메뚜기 얘기가 나옵니다. 할까? 그리고 매미 얘기가 나갈까? 그러면은 이 메뚜기와 매미에 관련된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로 찾아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미는 땅 속에서 몇 년간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불과 한두 달 사나요? 2주 정도로. 네, 2주 정도 살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하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좋은 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매미의 일생에 대해서 네가 한번 찾아봐. 그럼 아이가 스마트폰을 매미 일생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오죠. 매미 일생에 네. 대해서 대한주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서너 페이지지만 그 서너 페이지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 하나를 가지고도 놀이처럼 여러 가지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너무나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권을 그렇게 띄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막 쌓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식을 그냥 쌓아두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활용이 안 돼요. 이 쌓아둔 지식을 연결하는 힘, 그걸 소화하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화하는 능력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슬로우 리딩처럼 한 권의 책이라도 온전하게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들었을 때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 정말 내 것이 됐을 때. 그렇죠. 네. 예. 말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회사 안에서 설득해야 되고 네. 집에 가서 부부 간에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다 설득하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말로써 설득하는 능력이 진짜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그 법칙은 바로 하나는 용권이에요, 용권. 용건. 누구랑 대화할 때 네. 말을 막 장하게 하거나 네. 막 모호하게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용건이 뭔데? 오, 맞아요. 네. 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죠. 네. 그 용건이라는 게 바로 네. 말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대체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결정을 하자. 또 말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용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건은 또 타당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용건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건을 분명히 정하고 또 그건 타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그 용건만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듣기에 저 사람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딱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말 맞아?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을 이끌어내서는 별로 말을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이 생각이 바뀌든지 행동이 바뀌든지 뭔가 나의 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 그냥 막연하게 용건만 얘기하면 안 되고 타당한 근거가 타당한 용건이 있어야 되고 근거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약간. 막 어떤 관념이나 막 모호하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건과 근거를 갖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님이 사실 가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이거 괜찮나요? 네, 그렇죠. 용건이 확실한.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용건과 근거라기보다 용건과 협박이니까. 네, 나도 협박.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끝. 아이들 용건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얘를 장난감을 사줄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라고 하는데. 왜란 말을 하는 부모는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럼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오 나이스. 근데 대체로는 뭐냐면 그냥 엄마 나 장난감 사자 그러면은 야 너 지난번에 샀는데 또 사냐? 아,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스냐 노냐만 얘기를 하지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집안에서는 이렇게 용건만 말해도 다 통하죠. 그죠? 상관없어요. 아까. 근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용건만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되죠. 안 통하잖아요. 더구나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서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더더욱 안 되죠. 그럼 더더욱 안 되고 저 도대체 뭘 해야 이상한 놈이다. 네. 예.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부터 항상 용건을 말할 때는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윤욱 선수처럼 엄마 나 장난감 사러 왜?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당황해요. 이걸 왜 묻지? 그런데 아이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장난감을 가지려고 하지? 자,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객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려면은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왜 있잖아요, 선장님. 예, 예. 왜가 왜 이게 예. 아니라 예. 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묻는 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왜가 아니라 안 돼의 왜를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 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용건과 네. 협박이에요. 아, 그래서 안 되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님이 그냥 왜?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진짜로 그래요? 궁금하게. 저는 왜? 물음표예요. 네. 왜? 그렇죠. 맞아요.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 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있는데 이게 네. 없어서라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부모님은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 청소 안 해? 용건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해. 해버리면 이미 그거가 명령으로 들리게 맞아. 되고 뒤에서 아무리 근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반발심 먼저 생기고. 그렇죠. 반발심 생기고 아이가 이렇게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하고 싶은 말, 용건을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빼는 거예요. 미과일식으로. 네, 맞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러니까 네가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여기 장난감 이거 노라는 거 봐 먼지 꼬디다. 노라는 거 봐 먼지 꼬디다. 그러니까 네가 예,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잖니. 예. 청소해 볼까? 그렇죠. 이렇게. 이러다가 너 이렇게 발로 밟으면 네. 네 발이 다칠 수도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미괄식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는 두 가지로 말하도록 또 우리가 부모가 가이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쭉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용건을 찝어서 아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우리가 레버 상대방이 했던 행동과 말을 정리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런 용건을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고 있네라고 아이들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다음에는 있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부터 엄마한테 해줘. 그래야 엄마가 더 정확하게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미괄식, 미과일식으로. 아이는 두괄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도 용돈 기한서 이래서 애가 이제 용돈 필요하다는 말을 되게 근거를 막 써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부모라도 이건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는 거기서부터
누군가 설득하는 방법들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어. 이걸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가면 다 어떤 일 할 때 다 기한서, 보고서, 기획서 다 그렇죠.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설득해야지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서 갖고 오라야겠다. 그렇죠. 필요한 이유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도 네가 그러면은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건하고 근거를 한번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 뭐 꼭 문서로 안 해도 카톡으로 해도 그렇게 보내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뭐 무슨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뭐 태블릿 PC 같이 좀 돈이 들어가는 걸 사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물론 이제 어떤 뭐 공적인 연설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말을 하는 사람 위주로 막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나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갈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진짜 자기 할 말만 실컷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일방적인. 네. 이런 사람은 누가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 말 잘하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이 관계가 네.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벽이 생기는 느낌. 이게 약간의 비호감이 되면서. 맞아. 그렇죠. 네. 말을 하면 사실은 더 호감이 생겨야 돼요. 네. 말을 하면 더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또 해줘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네, 어렵죠.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느낌이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낫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네. 그게 상대방을 위한 얘기 같지만 사실 자기의 답답함을 달래주려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하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바로 경청하기입니다. 예. 맞아요. 부모가 아이들 얘기를 경청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아이는 말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말하기의 절반은 잘 듣기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오. 절벽형.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건성형. 네.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듣거나 알아듣지 못해요. 내복형.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말꼬리를 잡거나 반박하려 하고 있어요. 맞아. 저런 분들 계시지. 직역형. 상대방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기만 하지 속뜻을 알아채지 못해요. 아이고, 답답해. 경청형.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 지금 5가지 유형 중에서 네. 내가 어떤 유형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무슨 형이에요? 정말 난- 솔직히. 난 마지막 거 빼고 4개 다 안 돼. 4개 다 섞여놨다. 다 너무 섞여 있어. 솔직하다. 너무 솔직해. 절벽, 건성, 매복, 직역을 섞어놓은 게 나다. 네. 오, 근데 야. 가끔 한 번씩
저 제일 5번째 것도 살짝은 있어요. 아. 아예 없으면 예. 저 사람 아니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마지막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용서가 되죠. 그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또 경청을 정말 잘해주면은 네. 그동안 서운하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정말 눈 녹은 듯이 사라져요. 이 경청이 힘. 경청해야 될 땐 해야 돼요. 예. 맞아, 맞아.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벽형으로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좀 많이 흘러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듣고는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정말 이 세 분 다 경청형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경청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 정말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대화할 때 또 이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막 대화를 하면은 제가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하지?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말 이 안 좋은 이 말하기 듣기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좋은 말하기를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줘야 이 아이도 경청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청이 전제돼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경청의 이야기를 꼭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예. 글쓰기. 드디어 대망의 글쓰기. 예, 글쓰기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글쓰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가서 거기 다 지적질을 한 겁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네. 네, 네. 진짜 방학 때 그리고 선장님 방학 일기는 심지어 몰았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개학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말 해도 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억들이 좀 네.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아이가 이제 그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칭찬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글을 쓰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도 그냥 글 잘 썼어 해버리면은 칭찬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냥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영혼 없네. 영혼 없는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하려면 선생님이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너는 의성어 의태어를 너무나 잘 쓰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의성어 의태어를 쓰니?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아까. 그리고, 야, 너는 풍경 묘사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야, 너는 선생님도 이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쓰고 싶다,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즐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쓰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어떤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지적질을 받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글쓰기가 트라우마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회사 가서도 글 못 쓴다고 부장님, 팀장님한테 너는 대학을 도대체 대학에 가서 뭘 배웠길래 글을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라는 지적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까.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직장 때려치고 싶죠. 네. 그 직장 생활도 힘든데 맨날 다 보고서 쓸 때마다 가서 지적질 당해야 돼.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언어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들을 만들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그런 고민도 들겠어요. 그냥 그 지적질 안 하면은 아이가 그걸 틀린 걸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도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적질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틀린 거를 선생님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는 아우 이거는 이제 그냥 넉다운이니까. 뭔가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다운이 돼버려요. 포기하게 돼. 그렇죠. 네. 근데 아이의 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틀린 게 있을 거야. 그런 걸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적질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칭찬해 주는 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막 그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지적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기는 특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기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나의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첫 기억이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자소서 쓰잖아요. 네. 쓸 내용이 없어요, 자소서에. 정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자소서 쓸 내용도 없고 또 회사에 취직할 때 쓸 자소서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엔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4년인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지지 연설을 하면서 세계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Yes, you can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아시죠? 네. 주커버그가 또 하버드대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연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이야기일까?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 입양되고 그 다음에 이 리드 칼리지 6개월 다니다가 학교 자퇴하고 우연히 서체교육 배웠는데 그게 나중에 맥킨토시로 연결되고 뭐 애플 창업했는데 맥킨토시 만들어서 막 잘 나가다가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Truth be to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3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3 stories. 이런 얘기가 다 세계적인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자기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설득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얘기지만 부모가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준 겁니다. 야, 너 줄넘기를 열흘 동안 했는데 아빠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줄넘기를 첫째 날 했을 때, 둘째 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니? 이렇게 그 얘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부모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쌓여야만이 결국은 자기 이야기가 튼튼한 자기 이야기가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소서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회사에서 혹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누구를 설득하는 것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만큼 설득력이 강한 건 없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아까. 예. 그건 부모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아까. 세상에는 그냥 두면은 금덩어리도 다이아몬드도 별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저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것이지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강가에 있는 돌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는 거는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낯설게 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낯설게 보게. 낯설게 보기요? 그렇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사실 좋은 글은 전부 다 낯설게 보기예요. 아까. 낯설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 지난 일을 한번 글로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일터로 나가고 해서 잠잘 때까지 얘기를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똑같은 얘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글을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본 나의 하루. 스마트폰이 나의 하루 어떻게 해요? 일단 스마트폰은 아침에 막 자기가 알람을 울려서 주인을 깨우겠죠, 그죠? 맞아. 근데 이놈의 주인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꾸 꺼요. 막 나를 집어 던져.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죠? 또 주인이 이제 세수하러 가서도 막 음악이나 유튜브 틀어놓고 막 뭐 씻어요. 그런데 막 비누 거품이 나죠. 어머머,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야기다. 예. 네. 하루의 일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러네. 낯설게 보기예요. 약간.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일기도 낯설게 보기 방식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꼭 네가 주인공일 필요가 없어. 엄마 입장에서 너의 하루를 한번 써봐.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 입장에서 한번 너의 하루를 써봐. 이러면은 정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약간 화자를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사고와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읽기 얘기했을 때 프리스타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글쓰기에서 프리스타일이 필요한 겁니다. 오. 그런 자유로움과 어떤 그 얽매이지 않음이 결국은 아이들이 좋은 글을 쓰는 어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사나 가서 우리가 일정하게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성실성이나 기본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중간쯤 가죠. 그죠?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는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리더는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상황을 낯설게 보고 거기에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 글쓰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바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하기, 읽기, 글쓰기에 대한 진짜 지식 항해를 떠나봤는데 그렇다면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제프리 베이조스 그 아마존 창업자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글쓰기가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전부다. 결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고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고력은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자녀들 교육에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건과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야.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안 돼 협박 없어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학부모로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네. 들으셨네요. 네, 오늘 좀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시간이라고. 정말 네. 오늘 얻어가시는 거 진짜 많으셨던 시간이고 네. 사실 선생님이시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좀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고 애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글쓰기나 자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보다 좀 표현이 좀 약한, 좀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자기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통해서 뭐 다른 부모님들 혹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뭐 아까 금 다이아몬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애들을 보면 뭔가 원석처럼 모든 아이들은 사실 금덩어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닦아주냐. 그 닦아주면 이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게 표현하는 언어, 이제 그래서 말하기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잘 닦아주는 게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 생각했습니다. 오. 네, 오늘 되게 어른스럽게 말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또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경환 씨가 또 좀 달라 보여요. 네, 오늘 교사 연수할 때처럼 되게 귀를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강의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는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보물지도가 너튜브 말로세움에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네, 콜로세움 아니고 말로세움. 맞습니다. 다시 보기가 되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말로세움에서 계속 다시 보기를 하면서 나의 말하기, 읽기, 또 쓰기까지 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식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있죠, 그죠? 멘붕. 네, 멘붕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왜 글을 쓰려고만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울렁증을 느낄 것인가? 글쓰기의 요령을 정확하게 알면은 멘붕, 두려움, 울렁증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과연 다독다작 다상량만 해서 글쓰기가 좋아질까? 오히려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긴 사람이 더 많아요. 다장만이 답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너무 어렵다. 읽기, 그다음에 쓰기, 생각하기 이 세 가지를 바로 관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잘 쓰는 글이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바로 좋은 글입니다. 왔다. 네. 여러분들 바로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해서 바로 이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은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